건강보험 중심의 약가 절감 방안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에 이 토론회에 참여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공히 보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남인순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김윤 의원님, 장종태 의원님과 의사의료노동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공동 주최하여 주셨습니다. 주최해 주신 의원님과 단체, 실무를 챙겨 주신 노동조합, 그리고 자장과 발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약가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최 주관하신 분들의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병래 건보노조 위원장님 인사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하나요? 안녕하세요. 예, 국민들이 병원으로 가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한 조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황병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논의한 이 중차대한 회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그다음에 서영석 의원님, 서미아 의원님, 김윤 의원님, 또 좀 이따 오실 것 같습니다. 장동태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하여튼 존경과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늘 헌신하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연대 인사, 노고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사실 이 토론회를 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고요. 우리 워낙 이 사회에서 힘센 분들이시죠. 의사단체와 또 제약 이 산업에 차고해진 길이 아닌가라고 해서 많은 우려의 지점을 저에게 내보냈지만 저희는 이제 건강보험 노동조합이니까 이 사회가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입니다. 국가 책임, 재정이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여기에는 이 약제비가 아마 OECD 평균이 14.4%인데 우리나라 약제비는 20.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서는 향후에 우리 건강보험률이 법정 상한선이 8%인지 아시나요? 직장? 근데 저희 현재는 지금 7.19%입니다. 곧 이 부분이 뚫리면은 저는 법 개정을 다시 나서야 됩니다. 많은 국민적 저항들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잡지 않고 왜 우리는 돈을 또 내라고 하느냐,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스로의 자구 노력, 전 약가를 일정 부분 정상화시킨 것도 자구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지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으로 제네릭 약, 그러니까 복제약 위주로 제약산이 재편되어 있는데 아마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53.5%를 지금 거의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 복제약이 경쟁을 거쳐서 10%, 20% 정도로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구조가 저는 또 성분명 처방, 즉 상품물을 인해서 처방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토론을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은 의사가 가져갈 거를 약사가 가져간다. 니네가 또 같은 편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안 만들게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예를 있어서 저희가 우리 이사장님도 의사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약간 반대 입장. 또 정책연구원장도 의사예요. 약간 반대 입장을 펼치는데 왜 반대를 하냐라고 했더니 임상에서 현장에서 생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약마다 독특한 이 발현 시기가 있다. 그 생동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임상에서 환자 맞춤형으로 의사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울긋게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성명 처방을 할까요? 하면 그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토론 이런 것
오늘 토론이 좀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약제비가 국민들의 도움에 재정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자리에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기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토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영준 녹색병원 원장님이랑 하여튼 고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인터넷으로 중계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끝나면 바로 꺼주고 이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일정이 10시부터 있어서 의원님들이 못 오실 건데 한 분도 못 오신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사회자의 소망은 말씀 듣고 단체 사진은 꼭 찍어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수진 의원 나가셨나요? 그러면 서영석 의원님, 김윤 의원님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아 의원님 현장 발언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소중한 분들 뵙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약제비가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건강보험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이런 약과 관련한 제도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제너릭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속돼 왔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제약 산업이 유지돼 왔고, 또 의료계의 환경이 그렇게 유지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면에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너릭의 난립을 막고 또 핵심 신약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상적인 형태는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지을 수 없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이 문제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앞에 두고 이 문제가 조금 더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의 전략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국민 건강에 필요한 제도적 설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서영석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무산의료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서미아 의원도 같이 해주셨고, 오늘 자리 못하셨지만 남인순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의 건강, 의료 이용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비는 거의 뭐 8%에서 평균 8%를 육박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의료비가 증가해 왔고, 더 이상 그런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앞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쓸 때는 쓰더라도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 낭비되는 돈 중에 하나가 높은 약제비 지출인 것 같습니다. 약제비 지출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외국에 비해서 높은 제네릭 약가이고, 그 제네릭 약
약가를 높은 제네릭 약가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현재 약가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O를 중심으로 한 유통 구조가 그 핵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정부가 약가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약가제도 개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그 약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충분히 담겨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구조 개편의 방안들이 앞으로 그 보건복지부의 정책의 그 내용에 포함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회 자료 안에 그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네카의 의약품 재평가 결과들이 건강보험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정난 약물들이 여전히 건강보험급여, 선별급여로 보장되고 있고 일부 아예 효과가 없는 약들이 또 비급여로 남용되고 있는 문제도 있어서 재평가의 결과를 그 건강보험 비급여 약제와 관련된 급여 정책에 반영해서 쓸데없는 돈들이 낭비되는 것을 빨리 줄여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콜린 알포세레이트 같은 그런 약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정책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미아 의원님 반갑습니다. 현장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바로 옆에 계신 황병래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단체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회 할 수 있도록 공동 주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또 차장을 맡아주신 김준영 건강정책 참여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발제를 준비해 주신 나영균 교수님, 정영준 원장님 또 토론회에 이렇게 직접 오셔서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은 그동안 제약산업 진영 논리와 또 의료 공급자의 반발 속에서 충분한 대응 논리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민이 부담하는 약가 수준도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견이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하고 또 국민이 건강권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옆에 우리 계신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님 계시죠? 가셨어? 그리고 의사 출신이신 우리 김윤 의원님 두 분은 아주 전문가이신데 같은 복지위원회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한약사회장 권영희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 건보공단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남인순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김윤 의원님, 또 장종태 의원님, 또 오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참석해 주신 우리 서미화 의원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에 제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이제 함께 준비해 주신 무상의료운동본부, 또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와 약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증가, 또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다제약물 복용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이런 약품비 폭증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와 산업 지원은 강조되는 반면에 그 기반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보공단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론회도 만들어주시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약가제도를 개편하고 사용 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중점 과제로 선정한 성분명 처방, 이 약품비 규모와 사용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약가 개편을 통한 가격 인하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적정 가격의 제네릭 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가 인하로 매출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중심의 과도한 영업 경쟁과 리베이트 등 처방약 개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는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약가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들으셨다고, 이제 외국의 성분명 처방을 진행하는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식약처가 인정한 생물학적 동등성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은 이름이 달라도 똑같은 약이라고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했을 때 약제비 절감이 1년에 7.9조에 달한다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1년에 9조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만성질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약가 인하 정책, 또 이 제네릭이 숫자는 많고 지금 제네릭 약가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이제 신약은 뭐 낮고 이제 그런 이제 기이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네릭이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폐의 약품도 많아지고 이것이 이제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인사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좀. 그러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김준현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현입니다. 네, 토론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일단 발제자 분들하고 토론자 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신 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이신 정영준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론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정책국장 홍석환 국장님, 네, 한국노총의 안은미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공급자 단체 중에서는 아까 유재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사협회 쪽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여유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토론을 못할 것 같고요. 약사회 대한약사회 노수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바쁘신데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한숙 보험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발제 곧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제는 이제 나영균 교수님이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정영준 원장님께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게 된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입니다. 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발제를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정영주 위원장님께서 또 발제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약제비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969달러, 지금 하나로 치면 약 150만 원 정도를 1인당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약 100조 원에 약 24.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이렇게 많이 돈을 쓰고 있는데 정작 이제 신약 같은 거는 1년 내 도입률이 5%에 불과하다라는 이렇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목에 넣었습니다.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황을 진단하고 또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3페이지 보시면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아직까지는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약 8.57%로 OECD 평균 9.1% 대비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5.2%의 1.5배에 달아서 조만간 OECD 평균을 넘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경상의료비 같은 경우도 4,586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연령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는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건강보험에서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포커스는 약제비를 좀 맞춰봤습니다. 1인당 약제비는 현재 OECD의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47.3%로 1.5배 가까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의료비의 약 5분의 1이 지금 약제비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OECD 평균은 14.4%인데 지금 우리는 벌써 20%를 쓰고 있어서 약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더 쓰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약제비 비중이 높은 문제를 갖고 있고 이를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저희 현황을 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선은 제네릭을 많이 쓰지 않는 것도 하지만 제네릭을 쓰는데 제네릭 약가가 비싸서 이게 의료비를 또 약제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을 쓰는 비율이 90%이고 제네릭으로 지출하는 약가가 20%입니다.
이는 제네릭을 많이 쓰고 그만큼 약제비를 줄였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네릭을 49%를 쓰지만 제네릭으로 지출한 약가가 41.7%로 제네릭 약도 너무 비싸서 제네릭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크게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이만큼 약제비를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같은 데서는 너무 가격을 높게 쳐줘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신약 같은 거 우리 당장 생명을 구할 수 있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약의 도입률은 OECD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높은 약제비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약은 도입하지 못한다는 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약제비, 약품비. 네, 약제비는 이제 약사 처방 관련 거 있지만 약품비만 봤을 때도 이제 2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난 2011년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1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 정부 지원금을 뺐을 때는 지금 보험료가 현재도 적자입니다. 12.3조 적자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노인 약품비 비중이 노인이 전체 20%밖에 되지 않지만 노인 약품비 지출이 51.7%에 달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약품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더 높게 8.5%로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거는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문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앞으로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40%에 달아서 현재 이제 2배가 되고 특히 지금 65세 이상이 20%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75세 이상의 비율이 늦기 때문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를 만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점 진단입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가 있냐? 우선 첫째로는 대체 조제율이 1%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성분명 처방을 했으면 약사가 재량으로 같은 성분에 있는 다른 상품을 처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에 대체 조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외래 약국은 다 의원 밑에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처방을 했는데 밑에서 약사가 약을 바꾼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명 처방 때문에 대체 조제율이 낮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9%에 불과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 조제가 91%에 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첫 단추는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의사협회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기존의 의사들이 받았던 이익을 약사가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가를 상당 부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약사협회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 제정에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네릭 약가가 얼마나 비싸냐? 현재 우리나라는 53.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OECD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4배 이상 현재 제네릭 약가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복지부에서 발표한 40%로 인하하겠다. 이거는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복지부가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낮춰야 되는데 우리 제약업계라든지 현재 이게 과도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40%로 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인지 살펴봤더니 일본이 40% 정도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일본을 따라가서 이렇게 40%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우선은 40%라도 낮춰서 점진적으로 낮춰나가야 되는 방향이 맞고 이는 제네릭 약가가 이만큼 비싸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라는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네릭 약이나 아니면 오리지널 약이나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처방하는 이유는 우선 외래 방문 횟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8회에 달해서 OECD 평균
5회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외래 방문을 하고, 외래 방문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처방전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오기 때문에 이런 약을 많이 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제 처방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게 대전인데, 대전의 요양시설을 한번 방문해 봤더니 거기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90% 이상이 약을 받고 있고, 그 약을 받더니 열알 이상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라고 했더니 처방해 주니까 요양을 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는 뭐 이 약 저 약, 거기다가 뭐 소화가 잘 되는 약, 뭐 진통제 이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다제 처방이 많아서 약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는 이제 약가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네릭은 동일 성분의 동일 가격 원칙이 있어서 원가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오리지널이 100이면 제네릭은 53.3%로 일괄적으로 53.5%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50%보다 낮거나 1, 20%면 이것만 만들면 이만큼 마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약이 100가지 종류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제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제네릭이 난립했고, 그럼 제네릭은 환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 처방이 의사가 선택하기 때문에 영업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불법 리베이트고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마진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있는 거를 다 본인이 갖고 가지 않고 이거를 선택해 주는 사람한테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리베이트 관행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는 돈이 결국에는 누구 돈이냐? 다 저희의 건강보험료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결국에는 이게 제약회사로 가고 그 돈이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의사나 약사나 아니면 제약 도매상의 이윤으로 가는 문제가 여기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약제비 비율의 5대 구조적 문제는 1차적으로는 상품명 처방 관행. 그래서 이제 대체 조작가 불가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리지널 위주로 쓰거나 아니면 이익이 되는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제네릭 약가가 워낙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3.55%는 OECD 최고고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가격을 낮추지 않고 제네릭으로 전환한다, 성분명 처방을 전환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약가정책연구소 약사협회에서 산하기관에서 한 자료에 보면 7.9조인데 이거는 0.79%인 대체 조제가 80%로 갔을 때 100에서 53.3% 낮췄을 때 7.9조인데 이걸 더 낮출수록 그 재정은 더 아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외래 방문이 많고 과다한 약 처방이 많다, 다제 처방이 많다라는 문제가 있고, 이제 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약가 구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빠서 변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최적의 경제적 원리로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제비 개편 방안은 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처럼 오리지널 위주고 상품명 처방일 경우에는 과다한 약제비가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과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1단계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7.9조 원, 연간 7.9조 원을 절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참조 가격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참조 가격제를 하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53.55가 아니라 서로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40% 정도로 참조 가격제로 낮아졌을 때는 여기서 또 한 2조 가까이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제네릭 중에서 약효도 아까 말씀 주신 생물학적 동등성 약품 효과가 동일한 것 중에서 가격
건강보험공단에 납품한다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했을 때 한 20% 약가가 현재 53.5%며 20% 낮아질 경우에는 여기서 또 2, 3조 정도 더 아낄 수 있어서 총 지금 현재 나가는 27조의 절반인 13.5조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1단계로는 의료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EMR 시스템을 전환해서 현재 상품명에서 성분명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약사가 대체 조절하는 권리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서 대체 조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제 구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약 현재 0.79%인 대체 조제를 해외 프랑스나 이탈리아, 호주처럼 약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참조 가격제나 아니면은 복지부에서 한 것처럼 한 40%로 일괄 낮췄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 2.6조 원 정도 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 때는 동일 성분, 동일 양리, 동일 치료 효과를 담보한 약만 이제 제네릭에 등재를 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3단계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경쟁 입찰로 현재는 복지부에서 한 것처럼 40%까지는 보장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낮은 5개만 우리는 건강보험 약으로 하겠다. 약사는 이 5개 중에서 골라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약 20% 선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앞에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뉴질랜드 사례를 마지막에 국가 단위 입찰제로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약가를 약 95% 인하하는 효과를 봤다라는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3단계 약품비 3단계를 종합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 총 현재 지출한 약품비의 약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디지털 처방 인프라를 전환하고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리베이트 근절 강화. 근데 이렇게 약가를 40% 20% 낮추면 리베이트 할 영업비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좀 더 투명한 약품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이 가장 타임이다. 지금 아니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은 더 어려워지고 현재 8%로 막혀있는 건강보험료 상한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저항, 현재 국민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게 다 올라버리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까지 감안했을 때 약제비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어느 한 직역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이나 아니면 가입자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영기 교수님이 워낙 중요한 이야기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나 현장 이야기나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여기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환자들하고 진료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일단 약이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같은 성분의 약이 너무 많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약이 너무 많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을 예를 들면은 병원을 바꿀 때 아니면은 A 병원에서 온 환자, B 병원에서 온 환자 사실은 별로 큰 차이 없는 대동소이한 이런 기본적인 만성질환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약이 다 다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고 물론 요즘은 이제 제미나이도 있고 하니까 금방금방 찾아준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 또 이 두 가지의 이퀴벌런트한지도 또 찾아야 되고 이런 비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병원과 병원 간에는 그냥 성분으로 그냥 소통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병원이 가지고 있는 약들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다른 약을 처방할 것도 아닌데 이런 소통 구조 자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그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성분의 어떤 효과에 대한 그 학습이나 임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계속 상품에 익숙해져서 사실은 이 성분명 이야기하면 서로가 이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모르는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지는데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위험성도 좀 상당히 저는 상존한다고 봅니다. 약품명 그 대형 병원의 병원 평가 그 안전 평가 들어가는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약품의 상품명이 유사한데 성분이 크게 달라서 착오하면 안 되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간호부에서 그걸 외울 정도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이 자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제 뭐 지금 저희 김성주 대표님도 계시지만 환자들이 본인들이 처방받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외국 환자들 이제 뭐 이주민 진료소나 이런 데 제가 이제 계속 뭐 의료봉사 같은 걸 계속 가다 보면 외국의 환자들은 대체로 이 약들이 제약회사 자체가 생산을 할 때도 이제 INN이라고 해가지고 상품명이 아니라 제네릭은 전부 약명 자체가 성분입니다. 성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바스크 같은 이제 암노디핀이라는 거면은 A 암노디핀, B사 암노디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에서 이런 약을 먹었어요라고 가져왔을 때 딱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은 해외 가가지고 내가 이 약 먹었다, 저 약 먹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다 찾아보라는 건지. 그러니까 환자들의 수용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어떤 후진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오리지널도 아니고 사실 제네릭을 특히나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다량 보유하면서 처방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이제 경상의료비 추이는 아까 나 교수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경상의료비 추이 제가 여기다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쓴 이유는 원래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OECD 헬스 데이터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상의료비가 저희가 이제 OECD 평균을 돌파한 거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수정이 됐는데 뭐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국민 총생산에 대한 보정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뭐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정부 의무 가입 비중이 획기적 계속 줄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장성도 줄었지만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공적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이 전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한국의 이 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료, 공적의료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지금 복지제도 아닙니까? 건강보험제도가. 근데 이 제도의 어떤 재정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건강보험 재원은 어쨌든 국고 지원을 확충하든지 뭘 해서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재정은 늘려야 된다는 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장성 데이터는 보시면 되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약제비의 비중에 대해서는 뭐 아까 나 교수님이 다 설명을 주셨는데, 나 교수님이 이제 PPP로 저희가 한 960달러 정도 인당 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정부 데이터를 보면 890달러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표에서 제일 저는 이제 유의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항상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뭐 약가 제도가 신약에는 불리하고 그래서 제네릭으로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를 아래쪽에 보시면 스위스가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 흔히 이야기하는 5대 다국적 제약회사 중에 2개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로시하고 노바티스가 있는 나라예요. 스위스가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의료비가 다 비싸요, 거기는. 근데 그렇지만 약제비 비중은 11% 수준. 그리고 그 아래 제일 보면 덴마크를 보시게 되면, 덴마크는 국민 총 그 의료비 자체 비중이 9% 수준이에요. 9.1% 수준. 되게 낮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약제비 비중이 6%밖에 안 돼요. 근데 덴마크가 뭐를 만드는 나라냐면 유럽 전체의 주가지수 상장 1위라고 하는 노보노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 지금 이야기하는 위고비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고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약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먼저 이제 전제를 깔고 저희가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 약제비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그동안 제네릭 그렇게 퍼준 결과가 신약 개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약제비를 올려줘야 될 이유도 없다.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고 기초의학에 투자하고 이런 거를 건강보험을 하는 것도 상례에 맞지 않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R&D 사업들인 것입니다. 그거를 건강보험 재원이나 약가정책에 섞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약 그 회사들의 로비 받아가지고 주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나 교수님이 이야기 안 하셨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보면 뭐 계량신약 복합제 약가유대 뭐 계속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약산업 발전위원 약가제도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아니 이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인데 이게 혁신신약 경제성 평가를 우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보험 재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저는 뭐 약가 관리는 아까 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40%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첫 번째 단계고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릭의 약가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제약산업에 워낙 반발이 크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중약가제 같은 걸 지금 도입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만약 건강보험 등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식의 어떤 전제를 깔고 저희가 뭐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지금 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경제성 평가 같은 것도 지금 제약회사에서 경제성 평가 자료를 식약처에 심평원에 주면 이제 그걸 보는데 이 경제성 평가 용역도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단계로 지금 왔다고 거의 생각하거든요. 일례를 제가 드리면 2019년에 이제 퇴출된 인보사 같은 약도 2018년에 경제성 평가 그 연구 용역 페이퍼를 보게 되면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이제 약품 재평가 난맥상은 아까 김윤 의원님이 본인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스티레인이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스티레인이라는 약은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냥 거의 뭐 깔고 쓰던 약인데 이 약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 뭐 먹으나 마나.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유지된다는 게 참 너무 슬픈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 콜린 알포세이트인데 이건 더 황당합니다. 이거 2020년 6월에 결국 사실은 임상제 평가하면서 퇴출이거든요. 퇴출인데 막 질이 멸렬하게 제약사가 계속 이걸 행정소송을 걸고 하면서 지금 질질질 끌고 나오는데 이 콜린 알포세이트 제재만 가지고도 뭐 8천억인가 정도의 건강보험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 이거는 해외에서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마트 가서 사서 드시면 되는 약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근데 이거 왜 퇴출이 안 되냐? 환자들은 저한테 와서 이 약을 처방해 달라 그래요.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이걸 처방했다 이야기하시고. 그럼 교수님들은 이걸 알고 계시죠. 근데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안 주면 뭔가 내가 좀 더 인지가 떨어질 것 같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퇴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저희 병원에 제가 처방한 대체로 다른 약을 이제 제네릭을 처방한 것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신호를 왜 지금 우리가 주느냐는 게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상품명 처방을 공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그 네카에서 그 이뮤노시아신 뭐 비우콤 알콤 뭐 이 약명은 들으실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우리 말기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암요양병원 같은 데서 비급여로 몇백만 원씩 때리고 있는 정말 이런 약들 이거 다 효과 없다는 게 지금 다 입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막 2천억 원씩 지금 물론 이건 건강보험 재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비급여로 국민들 주머니만 털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재평가가 안 되고 있고 퇴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걱정하는데 약품 재평가를 외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품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약품 재평가 왜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약품의 허가와 관련돼서는 식약처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등재는 또 심평원이 있고 그리고 약 계약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 이렇게 막 다 분리돼 있으니까 이거 뭐 아무도 이게 제대로 책임지는 단위가 없고 의료행위랑 또 연결돼 있는 거는 지금 네카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한 부분을 복지부에서 이제는 좀 다층적으로 점검을 해서 약품 재평가를 저희가 이제 너무너무 많이 쓰는 약들 뭐 혈압약 이런 걸 재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신약인데 애매해서 진입했던 약은 5년 안에 재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재평가 자료도 그 제약회사에서만 받지 말고 별도의 평가 트랙을 가지고 이제 퇴출을 시켜야 저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품절량 문제가 있는데요. 품절량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뒤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작년에 그 아까 우리 보건복지 국회의원님들 다 오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못마땅했으나 뭐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가지고 이 원격 의료를 통과시켰죠. 저는 근데 이게 뭐 다른 한국 의료의 큰 변곡점이 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약품 공급의 시장에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의료 플랫폼들이 여기 지금 우후죽순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들이 지금 뭐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나온 내용인데 국정조사 아니 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이제 약도매상을 차려가지고 그걸 이제 매개로 해서 이제 대체 조제를 조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아까 나영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분으로 처방을 하더라도 이런 거대 플랫폼들이 이제 장난칠 수 있는 이런 이제 토대가 이제 마련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분명 처방하지 말자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라도 지금 빨리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약도매상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원격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다시 그 의원 아래에 있는 약국을 간다는 게 논리상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격으로 왜 진료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그냥 성분명으로 저는 처방하는 거를 요번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그 약이 없는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같이 1년 정도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이제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국 의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지만 약의 숫자가 많은 거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또 행위별 수가제 이야기 꺼내면 또 뭐 다른 이런저런 곳에서 뭐 절을 또 두고 뭐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도 개편하자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오늘 또 할 텐데 제가 뭐 싹 다 고치자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는 황당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구체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제도들로 일단 시범 사업부터 해보자는 게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뭐 참조 가격제 이런 것도 뭐 당장 하면 좋겠지만 나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당장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의료 특수성은 딴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이게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우리 1차 의료 체계가 없으니까 약 정리해 줄 사람도 없고 주치의 제도도 지금까지 뭐 도입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제에 이제 복잡한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복제약은 이제는 좀 상품명 자체 출시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해외 시장에 복제약 경쟁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인도약도 아니고. 뭐 그런 경쟁력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뭐 바이오시밀러 정도인데 바이오시밀러야 뭐 상품명으로 출시해도 전 된다고 봐요. 이게 시밀러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화학 제제들은 뭐 특히나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암노디핀이나 뭐 지금 뭐 클로피도그렐이나 뭐 이런 약들을 아니 그렇게 다양한 상품명을 내서 출시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를 그냥 싹 다 제네릭하게 뭐 예를 들면 뭐 대웅 암노디핀, 동아 암노디핀 이렇게 싹 다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고 보지만 이제 뭐 그거는 국제법상의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과 연계를 해서 저는 이제 성분명 처방이라는 단어도 좀 약간 이상하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이게 국제적 명칭으로 보면은 비독점 처방입니다. 독점 체계로 있는 이름인 오리지널을 안 쓴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 복제약을 다 오리지널 약처럼 상품명을 부여한 것 자체가 시작이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일본식 매약 구조에서부터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온 건데 이제 그런 체계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현대화되고 2000년에 의약분업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태행적인 제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안은
약가 결정권을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저는 이양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산재돼서 지금 뭔가 결정이 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약품 계약은 그냥 요식행위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평원이 치료재료나 행위 같은 거는 운영평가를 하더라도 제약제품은 급여평가를 약재 총액을 상한을 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구조를, 이거는 뭐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성 평가도 이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부분들의 의료 치료 행위라든가 치료 재료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약재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품절약 같은 경우는 지금 품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뭐 기전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품절약은 지금 정부 정책도 제가 알기로 이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 조제를 이제 본격화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얹어서 성분명 그 품절약이나 퇴장 방지 약물 같은 경우는 INN 상품명으로 그냥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만이, 왜냐면 품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제약사가 많이 안 만들어서 품절이면 어차피 제약사가 돈 안 돼서 안 만드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 약가를 인상해가지고 생산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정도 요구는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해진다. 그리고 저희가 처방하고 환자들도 훨씬 더 저는 명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아세타미노펜 같은 약을 지금 뭐 저렇게 다양한 상품명으로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자.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에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약 도매상을 매개로 하는 중개업자들에게 놀아나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난맥상이 점점점 커질 겁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도입 이후에 생긴 지금 이 의료 공급의 난맥상 다 아시잖아요. 비급여 막 섞어가지고 지금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막 횡행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비대면 진료를 그냥 이런 상태로 지금 상품명 처방으로 기반으로 놔두게 되면은 후에 이 중개업체들이 엄청난 이 공급에 주도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그때 가면 진짜 없어집니다. 환자들의 수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거는 뭐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공공제약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품절되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필요한 무슨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제약하는 거를 제약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최소 이 공공제약사가 아니라 공익제약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약사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동안 이거를 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냐, 어디가 운영하냐 했는데, 저는 공공제약사는 저희가 뭐 비급여 약 같은 거 개발하려고 제약사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필요한 약인데 품절되고 안 만드는 약에 대해서 먼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그 정도의 저는 공급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 지금 계약제 국가가 아니니까 뭐 그냥 당연지정제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지금 가입자 대행으로서 지금 상당히 이제 축소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심사평가원도 지금 나가 있고, 이런 공공제약사 같은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이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건강보험의 신뢰를 올려서 저희가 건강보험의 어떤 재정도 더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나은균 교수님, 정영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토론자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그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은 8분 내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먼저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의 홍석환 정책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발제 두 분 너무 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약가제도 개편과 한국의 약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가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약가만 가능한 거냐? 약가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실손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아까 정영준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불합리한 수가 체계도 바꿔야 될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혁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어떻게 그 약가 제도를 봐야 될까?
라는 부분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작년 11월에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뭐 정부도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현행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약가가 너무 높다 제네릭 약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가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방향 그 취지는 반대할 수 없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들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게 정말로 약가를 낮춰서 건보 지정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보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으로 보시면 56페이지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아이석 임계값을 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아이석 임계값을 25%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25% 인상했던 케이스를 봤을 때 NHS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라는 보고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한국의 임계값 자체도 상승선에 도달했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계값을 상향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제약사에게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는 이중약가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밀약가제인 겁니다. 약가의 투명성을 파괴하고 국제기준 자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약가제도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신속 등재하고 후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약을 조기에 건강보험에 들어와서 그게 등재된 약을 통해서 건보 혜택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약이 정말로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좋은 약인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후평가 자체도 굉장히 미흡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신약들 자체가 굉장히 고가고 그 고가의 신약들이 등재될 경우에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릭인데요. 제네릭 약가 엄청 낮추겠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가를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디테일을 보면 혁신제약 기업으로 된 데는 제네릭 약가도 인하폭을 좀 더 달리 해줍니다. 우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과연 정말로 획기적인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으로서의 가입자 입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노동자의 입장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약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고 그 인하의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인하를 해야 하지만 최소한 그 노동자들의 피해가 조금은 좀 완충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사자들과 일정한 협의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발표된 그 정부 약가제도 개편 방향이 이런 문제점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발제해 주신 분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되면 좋겠냐 발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공단 중심으로 약가 결정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행 건강보험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가 마치 가입자와 공급자가 굉장히 동등한 것처럼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입자 중심의 결정 구조로 재편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급자분들도 계시지만 가입자의 숫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약가와 관련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분명 처방인데요. 앞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했을 때 얼만큼 많은 재정 절감이 있고 어떤 게 좋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정말로 지금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부터 1단계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과 함께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비용 효율성 개선이 시급한 수급 불안정한 의약품 그리고 다빈도 대체 조제 품목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액 상위 100개 품목 성분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좀 성분명 처방을 해보자라고
것이고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좀 안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네릭 국가 구조를 해소하고 뭐 좀 정상화해야 한다. 앞서 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라 넘어가겠고요. 네 번째로는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을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뭐 발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공제약사를 통해서 품절약이나 필요한 약품들은 제조하고 그리고 공동도매상을 통해서 공급하자.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제약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 기준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가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건보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약가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불합리한 수가제도 개편까지도 함께 이뤄지는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내용 잠깐 보시면 잠깐 좀 요약을 하면 일단 그 정부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그 김한숙 과장이 조금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 발제자가 제안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분면 처방과 관련해서도 이제 단계적 적용 방안, 네,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 그런 것도 좀 언급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네, 안은미 국장님,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노총 안은미 국장입니다. 오늘 그 토론의 내용을 지금 정부의 이제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얘기로 집중되기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도 그 전에 이제 많은 입장을 좀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인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발제에서 제안된 몇 가지 안에 대한 저희의 입장들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저희가 가입자인 노동계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약가 정책은 어떠한 원칙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일단 지출들을 줄이고, 그리고 또 환자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치료에는 더 빠르고 공정하게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또 필수 의약품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제약 산업 고용에 대한 충격은 또 다른 보완과 지원 정책으로 흡수하는 가입자 중심의 사회 계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약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과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되게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존은 일괄적인 그런 약가의 인하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좀 구조 개혁들이 좀 연계된 그런 방안들이 좀 제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동일 효능군 내에 어떻게 실질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서 가격을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품목의 난립을 줄이는 방안들, 그리고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저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을 어떻게 좀 찾아내는가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의 접근성이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분면 처방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약가 정책들이 되게 다양한 수단으로 좀 설계가 되고 다층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좀 잘 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에서 몇 가지 제안들을 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약가 결정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큰 틀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공격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로 좀 풀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급여 적절성을 평가하는 건 이제 심평원이 하고 있고, 약가 협상은 공단이 하다 보면 이게 좀 난립일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두 기능이 독립적으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약가 결정권을 공단으로 이행해서 제약 제품의 이제 아이소 평가 등 급여 평가를 공단이 완전히 수용을 하게 되면 사실 약제비의 총량 관리에 있어서는 되게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다만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그런 신약의 접근성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들,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가 약재가 커지는 추세에서 어떤 그런 예산의 계획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이양시 그 견제 기능의 상실 그리고 재정 관리 중심으로 인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외부에 좀 독립된 급여 결정 기구를 설치한다랄지 그리고 치료 접근성의 우려를 상쇄하고 공급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보완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절약 퇴장 방지약의 그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일단 성분명 처방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분명 처방이 또 치료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하는 게 가장 또 핵심적인 과제라고 봤을 때 품절약이랑 퇴장 방지약 등 그 특정 범주를 정의하고 지정하는 기준에 대한 현실화가 또 그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분면 처방이 확대되었을 때 또 환자들이 또 혼선이나 복약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제 선택권이 약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부작용도 또 있고요. 그래서 동일 성분의 선택의 기준이나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 투명성 등이 함께 요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뻔하게 이제 의료계의 반발도 있을 테고, 그리고 환자의 안전에 대한 그런 논쟁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 사업의 이제 단계에서는 그 되게 합의가 좀 비교적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뭐 공급 불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필수 의약품을 잘 선정을 해서 현행에 하고 있는 그런 대체 조제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또 함께 좀 결합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가는 것들도 함께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서 성분면 처방 의무화는 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닥터나우 방지법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이제 의약품 도매 겸용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그 비대면 진료다 보니까 이제 환자의 상태를 좀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들도 있기 때문에 또 접근성의 개선이 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고위험 약물군 제한이나 만성 질환의 복약 안정성을 고려한 그런 장치들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제약사 설립도 실제 이 공급의 이렇게 통제가 좀 필요한 문제, 그런 약품에 대한 어떤 공공의 모델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 모델이 공공제약사, 그러니까 건보공단의 이제 공공제약사 설립인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제약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필수 의약품이나 품절약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이제 빠를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동의를 하면서도 또 공공제약의 이제 초기 투자 및 운영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정부의 이제 일반 재정이나 어떤 특별 회계 등과 같은 것들이 함께 좀 역할 분담과 지원의 부분들로 좀 배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그리고 2026년도 올해부터 제가 그 식약처에서 필수 의약품 공공 생산 유통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기로 한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민관의 협력을 통한 어떤 그 공급 안전망에 대한 그런 구상들도 함께 좀 고려해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공공 모델과 함께 좀 비교 또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조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은미 국장님은 지금 발제자가 제안하셨던 대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보완해야 될 사항들 그런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또 공공제약사도 꼭 이게 설립하는 데 이제 또 막대한 비용이 들긴 하는데 민간하고 좀 협력하는 방안 아마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약사회 노수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사의 총무이사 노수진입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198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당시 어린 약대생인 저의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것이 전국 노동자 대투쟁이었고 파업 현장에서의 연대 농성이었는데, 제가 노동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 노동계의 두 조직과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성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성분명 처방 제도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분명 처방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런 타이레놀정이라고 처방을 하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정이라고 성분과 주성분과 함량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알기 쉽게 타이레놀정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ER 서방정을 많이 쓰는데요. 타이레놀 ER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토펜 ER, 서스펜 ER, 펜잘 ER, 굉장히 수십 개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런 상품명 처방이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의사 처방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처방권자가 이 회사 여러 동일 성분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처방권자에게 집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함에 있어서 나의 치료를 돕는 어떤 성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라는 것들만 각인되게 됩니다. 또한 제약사는 이 동일 성분의 여러 약들 중에서 본인 회사의 약들을 요양기관에 랜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약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될 때는 병원 주위로 약국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약국들이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단언컨대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의 권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의약분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의 권력이 세워지고 있고, 보건의료 직능 중에서 그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은 상품명 처방 제도화가 가장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 제네릭의 약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제네릭 약값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보다 똑같은 성분의 약을 2배 이상 비싼 값으로 먹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일 성분 내에서 약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가격 경쟁이라는 그런 요건이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마진이고, 그러면 사실은 등재만 하면 그냥 제약회사는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62.6%가 위탁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팔리는 의약품, 판이 커진 의약품에 끼어들어서 내가 등재만 시켜 놓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동일 성분 내에서 상당히 많은 수십 개, 100개 이상의 그런 등재 품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제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5ml 노바스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5ml의 등재 품목수 제네릭 수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91개가 있습니다. 같은 성분에서. 미국의 경우 19개입니다.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제네릭이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의 서한기 기자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 싶으면 수십 개의 제약회사가 몰려들어서 똑같은 약을 찍어내고 있는 구조인 것이고, 그러면 고가이고 고마진이고 만들기도 쉽고 이런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그런 차별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제약사는 무엇이 중요한가?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떠한 누가 되더라도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마진의 많은 비중을 영업비로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상품명일 때 부득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의무는 진료권자, 처방권자인 의사는 무엇에 근거해서 회사를 선택하는가? 이것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우리에게 얘기되어진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제네릭 사용 실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동일 성분 내에서 약가 차이도 많지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고가인 제네릭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동네에 조그만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진료권자인 의사의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 인근 의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당히 긴밀하게 환자 중심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먼저 전제로 펠루비프로펜이라는 진통소염제를 많이 쓰는데 그 가지고 처방하는 약이 세 종류입니다. 펠루비정, 펠프스정, 펠루엔정. 펠루비정은 180원이고 펠프스와 펠루엔은 107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70원인 펠루비를 처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처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펠프스와 펠루엔은 약값이 같은데 이 두 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별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아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의사의 윤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왜 이 가격이 동등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펼쳐놓고 처방을 하는 것인가, 이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양상으로는 영업력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사회는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22년도에도 했고 작년 25년도에도 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병의원에서 동일한 성분의 약인데 다른 제약회사로 추가를 하는가, 그리고 쓰던 제약사를 쓰지 않고 다른 제약회사로 변경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작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패널 약국에서 93.3%가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보편화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효능군에서 1위가 되는 성분들은 모사프라이드, 세파클러, 아세타미노펜, 이러한 그 제약사를 많이 펼쳐놓고 쓰고 동일 성분 내에서 제약사를 많이 변경하는 이 성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다빈도 처방 성분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등재 품목수가 많은 성분에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DUR의 중복 보고
상위권에 있고요. 또 약국에서 여러 동일 성분인데 여러 제약회사 것을 가지고 있는 재고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성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요 성분에 대해서 최저가를 적용을 했을 때 연간 7.9조 원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성분명 처방을 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이 약사에게 모든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가 제네릭을 쓰게끔 국가에서 강제를 하면 그것이 다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모두가 걱정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가 안 되어진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처방 감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영준 선생님께서 깔아주는 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까는 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23년도와 25년도 백종원 의원실에서 발표한 공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위장약의 처방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소화기계 위장관계 질환이 아닌 사람이 소화기계 약을 처방받는 것이 7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흡기계 질환자의 위장약 처방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루틴 처방이 많습니다. 근육이완제, 소염 진통제, 위장운동 조절제, H2 블러커 또는 PPI.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루틴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행 처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자분께서 위장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위장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위장약을 동시에 처방을 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환자의 연령이나 그리고 증세에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어디가 아픈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방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본다. 심지어 주 치료제인 근육이완제와 소염 진통제보다 이 위장관계 깔아주는 약의 약값이 더 비싼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면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품명 제도일 때는 처방권자가 처방전을 발행할수록 그리고 처방전에 들어가는 약 품목 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제도라면 이렇게 깔아주는 약이 과연 이렇게나 많이 쓰여질까? 저는 단언컨대 이거 굉장히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백종원 의원께서도 불필요한 동반 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으로 적정 기간에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약사의 영업비에 쓰이고 그것이 처방권자에게 가는 이 구조가 사실 성분명 처방이라면 그러한 메리트는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했을 때 응답자의 83.5%가 제도 도입에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도입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편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고 싶고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이런 자료 준비를 하고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우리 가족이 늘 말을 합니다. 22년도에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우리 업계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의사를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22년도에 말을 했습니다. 지금 26년도에 성분이 같다고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성문명 처방을 외치고 다니는 약사 와이프 앞에서 정말 똑같은 거 맞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정부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가 절감을 해야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게 가장 다급한 그런 과제라면 이것에 대한 생존성 시험을 했다. 하고 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자족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효능이 같다, 안전하다, 이익이 많다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수진 이사님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많이 소요했는데 바로 이어서 김한숙 과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김한숙입니다. 지금 오늘 제약회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고 아마 그 플로에서도 좀 질의를 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충분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건강보험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작년도 단기 수지 발표했을 때 지금 연간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 4,900억 정도,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이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이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건정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 수입 증대나 이제 지출효율이라 이제 불합리한 구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지출 효율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가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올 발제 두 분 해주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면서 논의하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발표를 하셨고 저희도 그 중에서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좀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추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내용 중에서도 저도 이제 동의하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약을 좋아하는 나라에다가 의료 이용 행태나 제공 체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약가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이용에 관련한 비급여 이런 문제도 당연히 의료 전문가와 그다음에 산업계 공급계 사이에 문제의식이 여러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한다는 그 대원칙에 변함이 없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 관리 체계라든지 약가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책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정부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요원한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동일한 사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그런 매우 복합적인 의제인 만큼 정책이 향후에 이번에 약가 제도 개편 사항이 실행이 된다고 할 때 현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정부에서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 위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제도가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모니터링 강화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약가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건전한 생태 건보 재정만 건전한 생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가제도의 합리적 기준 개선 외에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생태계가 의약품 개발, 생산, 유통 전체의 전반적인 건전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도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 약가 제도 개선이 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문명 처방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지금
그 토론자께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기에는 이 부분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해관계에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수급 불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대체조주나 성무명을 좀 빨리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성무면 처방의 경우에도 이제 수급 불안정 기준이라든지 뭐 성무면 처방 시 안전성이나 유효성 확보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성분면 처방과 관련해서 수급 불안 영역을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그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런 건 명확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성분면 처방이 실제 이제 국민들의 그 효용을 증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비용 대비 효과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중요한 수단일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인 건데, 아까 발제자분하고 이제 토론자분들이 조금 이제 지적을 했는데, 아까 건보 재정 그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제약산업 육성 쪽으로 지금 재정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아이삭값 상향이라든지 이중가격 가격제 이게 좀 친산업적인 정책 아니 하는 비판이 조금 있어서요. 뭐 간략하게라도 뭐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소관 과장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답변의 제한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하는 보험정책과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가 제도 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이게 제약산업 쪽에서 산업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물론 오해하실 수는 있긴 한데요. 이제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이제 막 그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유망 기업, 유망 기술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여건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가 그 제도 개편을 통해서 좀 절감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이 R&D 투자를 하는 부분은 좀 확실하게 보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전격적으로 건보 재정을 가지고 제약산업 강화에 투자하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플로우 토론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업계에서도 좀 오신 것 같고, 네. 의견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네,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입니다. 그 발제하고 토론 잘 들었고요. 뭐 어떻게 보자면 근보 재정을 좀 먹고 있고 또 제네리가 화는 깔아주는 그런 어떤 똥약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카르텔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하나 발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근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과잉 처방의 문제, 또 의약품 원합용의 문제 등등은 어떻게 보자면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심평원이든 그 근보공단에 포함을 해서 제1의 중심은 아마 국민의 건강권일 겁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저희 산업도 존재하고 또 보건의료 환경도 근보 재정도 여기 있는 공단도 국회도 복지부도 다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희의 어떤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저희가 별도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제니력이든 공급망이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체 제니력의 비중이 10몇 %가 되는 기업 그 큰 나라들조차도 미국, 유럽 등등에서 그 나라의 제니력은 자체 생산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외국 기업들이 어느 누구도 이기에는 한 곳 빼고는 653곳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기본 의료
기본 그 생존권, 기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하고 어떤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그 산업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은 오늘을 뭐 좀 참석할까 말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습니다. 성분명 처방이든 근보 재정 지속 가능성이든, 다만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적어도 팩트에 기반한 그런 어떤 논의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전체 의료비에서 약제비 비중이 29%까지 갔습니다. 그거를 최소한 그 당시에 대만이 23% 수준이 되니까 적어도 25% 비중으로 낮추자. 왜?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노년층의 어떤 의료비 비중이, 약제비 비중이 많아질 거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발제하신 것처럼 2배로 늘어나겠지만, 근데 그 수준이 29% 갔던 그 약제비 비중이 지금 24%, 3%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지부가 어떤 근보 재정의 지속 그 가능성을 위한 주체로서 약가를 인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형제나 아니면 어떤 뭐 동생이든 부모든 그분들이 몸담고 있을 제약회사가 적어도 우리가 불량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어떤 마약과 같은 걸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논의의 어떤 테이블에서 정확한 팩트를 놓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관여한 제네릭은 그러면 무조건 타개해야 될 그런 마약이 불량품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 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네릭을 통해 가지고 제네릭을 사용을 권장하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전체 근보 재정의 지속성을 가지고 전체 어떤 그 의료비의 어떤 재정을 갖다가 가져가는가? 왜 제네릭에 대한 그 처방을 정대한 그 권유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이제 토론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 자리에 어협에도 초청을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그 부분들이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 의약분업 이래 지금 4반세기 만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약분업 이상의 사회적 어떤 논의, 그야말로 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서 적어도 최우선의 정점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솔직히 얘기해서 성분명 처방이든 참조 가격제든 총액제든 아니면 제네릭을 다 없애라 하든 그 어떤 해결을 이래 하더라도 최고의 어떤 최선의 정점에는 국민의 건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근보공단에 오늘 많은 주셨지만은 몇몇 예외를 관계 달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보공단이 주관하는 노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근보공단 혹시라도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이, 또 심평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심평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복지부 주관하는 토론회에 복지부 출입 기자들이, 저희 제약바이오협회 어제 같은 경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협회 기자들이 각각 어떤 메시지를 쏟아낼 때 관영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2020년 의약분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논의에 있어가지고 모든 이해 주체들이 그것이 6개월이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시간 끌리고 그러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약바이오 산업이 그도 말씀드리지만 마약 산업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고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뭐 10월이 되든 12월이 되든 그렇게 해서 마련해 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언론 전원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좀 했네요. 네. 아니, 하도 제가 범죄 집단처럼 카르텔처럼 제가 얘기해줘서요. 네,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참석하기 좀 많이 좀 또 고민도 되고 그러셨을 텐데 잘 오셨고요. 네, 또 이렇게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사회로 인한 약사회 강경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건강보험 그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였고요. 이 제안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성분명 처방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분명 처방만으로는 재정 절감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너릭이 많고 오히려 더 비싼 약을 선택하는 이런 처방 관행이 있는 상황에서는 싼 약을 선택하는 기전 자체가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라면은 지금 원하는 정책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분명 처방을 하더라도 약사가 약국에서 싼 약을 선택하는 기전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사가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이익이 없거나 하는 제도가 병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참조 가격제를 하더라도 아마 실손보험 문제 때문에 차액을 지불하고도 비싼 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방의는 그래도 이런 약이 좋지 않겠어요라는 권유를 할 거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싼 약에 대한 그 이용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참조 가격제를 하게 된다면은 건보 재정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상황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5개 품목 최저 입찰제까지 가면 아마 재정 절감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 수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개만 급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환자의 선택권이라든지 의사의 처방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로 아주 많은 얘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고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약 가격 자체만을 깎는다고 해서 약품비 절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격을 깎더라도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실제 약품비는 줄어들지 않죠. 특허가 만료돼서 약값이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사용량 증가로 그 낮아진 약값을 그대로 보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총액예산제도 좀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제도까지도 방향성을 보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자 선생님도 하신 내용이랑 또 선생님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에 정말 가장 당사자인 환자들이 와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여기 여러 직역들이 오셔서 노조 또는 약사의 기타 직역들이 오셔서 각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 주제가 마치 제네릭 혹시 성분명 이게 주제인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건강사회 약사의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제도들이 지금 지속 가능한 어떤 제도 안에 어떤 것을 무엇을 할 것이면 환자들이 정말 이 안에서 어떤 것을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된 건지 또 그런 이야기들을 환자들 눈에 맞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 성분명 과연 환자들이 성분명에 대해서 뭘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약을 제가 처방받으러 갔을 때 약사분들이 제대로 어떤 걸 설명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 하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 최근에 어떤 면역항암제 예를 하나만 딱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면역항암제가 급여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급여가 되지 않은 면역항암제를 지금 처방을 하고 있고 환자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환자들이 스스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도 안에 과연 환자한테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제자 두 분은 전체적으로 그럼 약사회장님 그냥 다 얘기하시죠. 그냥 다 네. 시간을 이렇게 저는 인사말을 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다 퇴장을 하셔서 제가 그냥 막 서둘러서 끝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중증장애인 협회장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분명 처방이 100%의 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하지는 않아요. 외국의 사례도. 그리고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약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한 75%에서 80% 정도 우리가 다빈도로 사용하는 약들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거고요. 성분명 처방이 마치 이제 불량의약품 아까 이제 막 흥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효과가 떨어질 싼 약, 뭐 불량의 약품, 뭐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국가가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약들은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습니다.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약들만 허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성분이 우리나라는 막 130개 제약회사 이름이 각 홍길동, 박철수 막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런 약들을 처방하는 의사가 13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고, 지금 그 약을 좋아하는 나라라고 아까 과장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약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을 많이 먹이는 나라예요. 요양병원 앞에서 그 처방이 나오는 걸 보면 2장짜리 처방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용량을 쓰지 않고 상용량의 저가 용량을 쓰면서 다른 뭔가 복합 성분이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정말 기기묘묘하게 2장짜리 처방전들이 흔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그 먹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토론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형외과에서 5개 처방이 나오면 2개가 주치료제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는 환자의 증상과 아무 상관없는 제산제, 위장약,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깔아주는 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분명 처방을 하면 처방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약가 인하를 통해서 이 거품을 없애야 의사든 약사든 이 처방약으로 인한 이익이 없어집니다. 저희 그 약사들은 그런 이익을 1도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절감을 통해서 뭐 의사들이 저 수가가 낮다고 불만을 하면 그런 것들을 그 줄 수도 있고, 환자들이 어떤 선택권이 뭐 이렇게 좀 제한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처방약에 대한 마진은 지금도 마진은 제로입니다. 처방약을 받아가면서 계산을 할 때 그 비용이 그냥 약가 1원에 들어온 건 1원, 100원에 들어온 건 100원. 약사는 약에 대한 마진이 지금 현재도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이익을 가져갈 생각은 없고, 이 성분명으로 처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 앞으로 몰려가서 공동화되는 이 보건의료 체계의 어떤 그 붕괴, 그런 것들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센터로서의 역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성분명 처방이 돼야만, 지금은 개인정보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그 의료 정보를 받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해주는 약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 마지막으로 두 분 발제자분 뭐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네. 한마디만. 그 오해하실까봐 저희 뭐 오늘 이거 밤새서 토론해야 되는데, 오늘 특히나 뭐 워낙 다들 전문가시고, 근데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건 사실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제 그거를 막 대논의를 해가지고 뭐 아까 제약바이오협회 저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오늘 핵심은 아니고요.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품절약은 일단 시범사업 해보자. 성분명 처방. 뭐 말이 많은데, 해보면서 문제 생기면 그 다음에 보완하면 되고, 2번째는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성분명 처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앞으로 생길 문제를 완전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은 동의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자한테도 그거는 맞지가 않고, 의료 공급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맞지가 않고, 약국 입장에서도 맞지 않고, 다 아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약 도매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핸들링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당장 지금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요 2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앞에서 권영희 회장님께서 거의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다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까 뭐 마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리지널과 동등한 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약을 좀 더 싸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저도 공공제약사에서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원가가 얼마인지가 모르잖아요.
제네릭을 만드는데 오리지널 대비 지금 53.3인데 이 원가가 10인지 20인지 30인지 40인지 모르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얼마까지 낮추는데 합리적으로 낮추는 거를 저희가 수치는 그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뭐 조제비 같은 거에 약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약을 선택해 줬을 때 수가를 어느 정도 좀 주는 게 좋고, 최저 입찰제 같은 경우에도 약과 동등성이 이런 게 다 동일했을 때 거기 오리지널 완전 동일한 약 중에서 이제 가격을 우리는 이만큼까지 납품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논점이 이탈될까봐 이렇게 메인만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원가가 얼마인지가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면 그게 아니라 원론만.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근본시장에 급여에 등재되어 있는 그 품목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 다르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원가를 더 다운시키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이나 인도에서 더 싼 약 그 원료 가져오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원가의 개념이 원료와 지금은 고정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비 같은 경우에 국내의 자금률이 20%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기본적인 원료의 가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라면 낮출게요.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에서 그냥 가져오면 국내의 원료 산업을 굳이 그렇게 키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원가를 본다면. 그리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지금 뭐 53을 48로 낮춘다 이런저런 얘기들처럼 모두가 다 평균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이 다르고 처방이 다르고 하듯이 환자가 다른데요. 약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국장님. 네, 그 정도 하시고. 자, 오늘 일단 오늘 이 토론회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주최한 토론회고요. 그리고 이제 건보 관점에서 이제 국민들, 가입자들을 어떻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보호를 할 거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비용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그 약제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지점에서 제반의 그 약가 결정 구조 등등 해서 이 제반적인 사항들을 얼마큼 더 공공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 그것도 잘 여기 발제자분들이 잘 고려해서 실제적인 제도 설계할 때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플로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